네,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화를 하실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 앞번까지는 우리가 권리관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경매 물건을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해당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놨으니까요. 혹시 앞에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1강부터 순차적으로 올린 순서대로 먼저 업로드된 순서대로 해당 강의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권리관계라든지 경매 관련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법률을 공부하고 관련 내용을 이론적으로 습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경매도 중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물건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꾸 겉도시면 안 돼요. 물건 많이 보고 이 물건이 진짜 싼지 비싼지 의뢰인에게 충분히 소개를 해도 될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시세 측정을 하고 가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매법정에 자주 가시면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 입찰이라고 하죠.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들어가 볼까,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될까 해서 한번 써보시고 직접 입찰하라는 게 아니라 모의 입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지역에 물건들이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고 실제 매매 시장 대비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자꾸 그런 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은 이제 드디어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합니다. 아무래도 경매 물건은 경매법정의 루틴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경매법정에서 진행되는 과정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이론적인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깊이부터 공부하고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고 물건의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사례들을 다 알고 나서 내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공부도 짬짬이 하면서 경매법정 가시면서 물건의 가치 분석, 시세 분석도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의뢰인들의 피드백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 나가면서 이론 공부 조금씩 병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론만 하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론 공부합니다. 어떤 걸 볼 거냐 하면 경매 시장은 어떤 권리관계에 의해서 특정 권리가 사라지고 또 특정 권리는 또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그대로 그냥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권리관계를 풀고 나서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가져오고 나서 풀어야 될 권리관계가 있는지 그 풀어야 될 권리관계라는 얘기는 즉 내가 낙찰 가격 말고도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내가 해지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이 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이 말소주의에 기한 말소기준 권리 즉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는데요. 뭐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고 경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러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좀 알고 경매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권리 관계를 볼 때는 여러분들 그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경매정보지에서는 등기부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집합 건물은 이제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등기를 떼서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경매정보지는 조금 보기 쉽게 색깔로 표기를 해두었거나 말소가 되는지 인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 뒀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이제 이런 도표로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 권리 분석을 하셔도 돼요. 물론 좀 익숙해지시면 요걸 안 보더라도 등기만 딱 열어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인수되는지 말소가 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등기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경매정보지에 있는 등기부 현황 이것을 보고 말소 기준 권리 및 인수사항, 말소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등기를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도
등기부 현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말소가 되는지 인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시로 든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말소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색깔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띄고 이렇게 표기를 해뒀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말소 기준이라는 것은 이 특정 채권,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 어떤 기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거. 말소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채권이나 물건, 본인들의 권한에 대해서 경매시장에서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밑에 있는 권리관계를 깨끗이 등기해서 지워준다라는 걸 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소를 어떤 기준으로 해주느냐, 어디에서부터 깨끗하게 등기해서 지워주느냐라고 보는 그 기준을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경매에서 나온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고, 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권리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 권리 사항에 대해서 새로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이 채권자나 근저당권자,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이 금융 개인 또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낙찰자가 신경을 안 쓰도록 등기해서 깨끗이 지워주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 그것을 말소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으로 도천 새마을금고가 2,400만원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에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말소기준 권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도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이 밑에 모든 것들은 등기해서 깨끗하게 지워주겠다. 이게 말소주의입니다. 경매시장에서 부르는 말소주의. 자, 이 말소주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소기준 권리 또는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채권, 물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느 것부터 싹 깨끗하게 지워주느냐, 그 시작 시점이 어디냐, 그게 말소기준 권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왜 이다지도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낙찰을 받는 물건을 내가 그냥 사용수익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가 또 돈을 내놔야 되는 게 없는지, 이 앞 사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나온 경매 물건인데 그 빚이 나한테 넘어오진 않는지, 내가 물어내야 될 돈이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경매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뢰자한테 해당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낙찰을 받아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때도 이 의뢰자가 과연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알아야, 즉 다시 말해서 낙찰되는 그 금액만 필요한지, 혹시 내 돈이 더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깨끗하게 등기가 없어지고 내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혹은 내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돈을 내야 될 부분 없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말소기준 권리다. 자, 그렇다면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기준 권리로 인정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은 많이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건데요. 자, 보시면 권리 종류라고 돼 있죠. 권리 종류. 요거는 지금 등기부 등본이 아닌 경매정보지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권리 종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이 권리 종류의 용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권리 종류에 대한 용어 중에 어떤 게 있는 게 말소기준 권리로 보느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 등기,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중에서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경매를 넣었거나, 이런 경우에 자, 이런 상황들 중에서 가장 순위가 빠른 거, 그러니까 가장 시점이 빠른 것을 말소기준 권리로 잡아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당이 있고 압류가 하나 있는데, 이 저당보다 압류 시점이 더 날짜가 지금보다 빠르다, 그 이전에 했다, 가장 먼저 했다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된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매정보지를 볼 때는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죠? 소유권자하고 가장 가깝게, 보통은 접수일자가 먼저 된 순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부 현황에서
갑구하고 을구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기재를 해보면 이제 이런 표가 나올 건데, 이게 이제 갑구 을구를 믹스되어 있는 것을 다 권리관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대로 표기를 한 게 이제 이 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 보는 게 어려우실 때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설 경매정보지의 권리관계를 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등기도 보겠지만, 자, 이렇게 권리관계에 대해서 날짜가 빠른 순으로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되어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전세권 설정 중에 요요권을 갖춘 이 권리 종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요거는 그냥 외우고 계세요. 딱히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가장 먼저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그 말소기준 등기 기준으로 아래 것들은 싹 깨끗하게 지워진다. 어떻게 됐을 때?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서는 주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권 설정, 요요권 갖춘 거, 주로 이게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가등기를 본등기 실행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물고요. 특수물건으로 분류될 때 좀 언급이 되는 거고, 경매기입 등기도 보통은 우리가 경매를 넣기 전에 채권인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고 그렇게 걸어놓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압류, 가압류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 근저당은 여러분들 담보대출, 주택이든 건물이든 상가든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을 하게 되죠. 근저당으로 금융권의 채권을 이렇게 보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근저당, 그 다음 압류, 가압류, 전세권 설정, 이 정도가 말소기준 권리가 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당은 뭐 거의 안 쓰죠.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이자를 점점 쌓아 나가는, 그렇게 원금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이라 하는데, 은행이 돈 빌려줄 때 다 뭐 근저당이잖아요. 개인 채권으로 저당해 두는 경우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다. 개인도 뭐 근저당으로 요즘은 다 등기부에 기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주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 다 외우고 계십시오. 이런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저희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찾아볼 때 여기 이제 물건 종합 검색에 검색해 보더라도 물건 종류가 경매 절차가 보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낙찰자나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좀 내가 배당을 받을 때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떤 기준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낙찰자분들은 배당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권리관계를 살펴볼 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인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임의경매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임의경매가 더 많아요. 강제경매보다.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임의경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임의로 그냥 경매를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채권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받을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임의대로 그냥 경매에 넣어버릴 수 있다. 이게 임의경매고요. 강제경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경매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유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자, 임의경매는 내 임의대로 경매에 넣는 거. 강제경매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경매에 넣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의경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법원의 집행권한이나 뭐 어떤 조건부도 없이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는 거. 자,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돈 줄 게 있어. 이 금융권에 혹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경매 기입 등기를 한 경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자, 근저당권이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경매에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 은행에 도장 막 찍어주면서 이제 빚을 내죠. 빚을 냅니다. 빚을 내면 그 빚을 내주는 조건부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도장을 막 이렇게 찍고. 그 근저당권이라는 게 나 너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에 넣을 거야. 넣을 수 있는 권한, 이거 네 동의하는 거지? 이 도장 찍어, 이거예요. 그걸 등기에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임의적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자, 전세권 설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인,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그 권리를 전세권으로 기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말도 전세권자 입장에서 임대인 혹은 소유주 당신이 내 보증금 안 돌려주면 나 경매 넣을 거야 동의하지? 라고 동의를 얻어서 등기부에 기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의 경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제 경매는 어떤 거냐?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네가 돈 안 갚으면 이 물건 경매 넣을 거야. 도장 찍어. 콜 해가지고 한 게 아닌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매 넣어서 내 돈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들어가는 게 강제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어. 돈을 빌렸다는 거죠. A하고 B라는 사람이. 근데 A가 B한테 돈을 빌렸는데 B한테 약속된 날짜에 돈을 안 주네? 혹은 약속된 날짜 매달 원금 이자 또는 이자 부분이 지급이 안 되네?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내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저걸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냐?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법원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이 B라는 사람이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갚는다. 약속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요. 나 받을 돈 있다는 거 법원에서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합니다. 지급 명령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B 네가 받을 돈이 있는 거 맞아.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거 도장 찍어줄게.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하고 경매를 넣는 거죠. 이 과정이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강제할 수 있게끔 권한을 받아서 경매로 넣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가 훨씬 편하죠. 판결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경매로 넣는 게 아니라 약속된 원금 또는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상환이 안 되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경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강제 경매는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라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로 넣어야 되니까 과정이 한 단계 더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하고요. 말소기준 등기하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를 좀 안 해보신 분들, 그런 것을 잘 인지 못하시는 분이면서 또 경매도 잘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또 이 다음 내용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